생생 미국 리포트 대선을 움직이는 6가지 변수라는 2020년도 10월 22일 기사 중에서 발췌했습니다. 네 번째 항목에 미국 대선을 움직이는 6가지 변수 중에 유대인 커뮤니티를 언급을 하고 있어요. 이때 이 기사에서 제가 발견을 해서 지난번에 말씀드렸는데 오토 원비어가 유태인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북한에 17개월간 억류가 됐다가 혼수 상태로 석방을 됐는데 사망을 했죠. 그 이후에 미국의 선박인 어니스트호가 압류가 됐고 부모들, 오토 원비어의 부모들이 소유권을 인정받고 매각이 됩니다. 야, 이게 일사천리로 법까지 만들어지면서 됐다는 게 신기했는데 이건 단순히 미국 국민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 아니었어요. 뭐 그렇게 명분은 내세울 수 있지만 유대인 커뮤니티를 의식한 거였습니다. 유대인들은 1654년 신대륙에 첫 발을 디딘 후에 성공 신화를 계속 써왔죠. 미국 총인구 2억 8천만 명, 작년 10월 22일 기준으로 그 기사 내용이에요. 그 부분의 전체의 미국 총인구의 2.2%에 해당하는 600여만 명의 유대인들은 대부분 상류권에 속한다. 웃기죠? 이래서 소수가 다수를 지배한다는 얘기가 나오는 것 같아요. 오토 원비어가 유태인인지 모르는 분들이 계시네. 네. 오토 원비어 유태인이에요. 네. 이들은 주로 금융을 움직이고 있다. 어떤 분이 H림 정님 그러지 말고 그냥 달러 찍어서 넣어 다 가져 왜 힘들게 전쟁하냐 하시는데 그런 맛이 안 나죠. 그게 의미가 있어요. 기존에는 현물 거래를 물물 교환을 하다가 이제 저장 수단이 생기죠. 금이라는 걸 이제 현물, 그것도 현물에 해당을 합니다만 금이라는 거 그리고 화폐라는 게 그렇게 개념이 잡히다가 이 화폐 현물에서 신용으로 넘어간 게 달러입니다. 화폐. 이 보증서 금을 보증할게 신용으로 넘어가는 거예요. 근데 이 신용에 거품이 끼죠. 거품이 껴서 어떻게 해요? 내가 이거 받았다는 보증선을 가지고 있으니까 이걸 기반으로 해서 또 대출을 내줘. 대출을 해주고 계속 이렇게 되는 거예요. 지급 준비율이 뭐 5%에서 10%, 지금은 5% 정도가 법이 아마 있을 거예요. 네. 이렇게 하면서 사실상은 없는 것의 허구의 것을 신용으로 만들어내는 겁니다. 네, 그걸 이용해서 또 패권을 가져가는 거고요. 거품을 걷어가면서. 이걸 이용을 하려면 절대로 그냥 달러 막 찍어낸다고 해결될 일이 아닌 거예요. 화폐, 그들한테의 화폐는 종이입니다. 종이 쪼가리, 화장실에 그냥 처박아도 되는 거. 네. 이걸 이해하셔야 돼요. 이게 곧 있으면 어떻게 가는 거죠? 전자화폐 되는 거 아니에요? 디지털로 가는 거예요. 디지털로. 신용증이 왕신용. 이제 현물로 지폐도 없어도 돼. 기록이야, 기록 그냥. 전자신호일 뿐이죠, 그냥. 네. 이제 통화 정책을 본인들 마음대로 다 해드실 수 있는 그리고 뱅크런 맞겠다고 마이너스 금리 상태로 가게 만들어 놓고 뱅크런 맞겠다고 디지털 화폐로 딱 막아버리면 뱅크런이 안 되지. 안 되죠. 네. 절대로 이제 사람들이 변수를 만들어내지 못하는 구조가 되는 거예요. 왜냐면 뱅크런은 왜 못하냐? 네. 디지털 화폐 뽑아서 가지고 있을 수가 없잖아요. 네. 네, 가질 수 없기 때문에 그래. 현금이면 현금으로 뽑아서 갔지만 여전히 어딘가에 전자상의 숫자가 존재해야 되거든. 그렇죠. 네, 이거는 뱅크런이 안 돼요. 재력을 갖춘 로스차일드 가문의 영향으로 도이치뱅크, HSBC, 노바스코샤 등 은행들을 설립해 영국, 독일, 캐나다뿐만이 아니라 미국 금융계를 장악하고 있다. 이들은 사실 로스차일드의 후광을 입은 건 JP 모건만 있는 게 아닙니다. 뭐 카네기, 그리고 벤더빌트, 록펠러까지 야콥 시프와 야콥 시프의 후에 대리인으로 보내졌던 워버그 형제 있죠? 네, 그들에 의해서 많은 부분을 지원을 받고 사업을 같이 엮인 것으로 나와 있어요. 이 기사에서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록펠러, JP모건을 지원한 것도 로스차일드 가문이다. 이 로스차일드 가문을 뒤에 두고 JP모건 주도로 만든 것이 연방준비제도. 이것도 사전에 작업을 참 잘하셨더군요. 연방준비제도는 FRB라고 주로 부르죠. 뭐 FED라고도 부르는데 뭐 그거나라고 개념을 잡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굳이 크게 구별 안 해도 그냥 연방준비은행이다, 연방준비제도라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 FRB의 소유주는 로스차일드 가문, 록펠러 가문, JP모건 가문이다. 이 외에도 있습니다만 주요 소유주가 저렇게 구성이 되어 있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유대인이 정말 이 기사에서는 유대인들이 정말 많이 진출해 있는 것을 또 예를 들면서 미국 100대 기업 중에 3분의 1이 유대인 소유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세계 3대 곡물회사, 세계 7대 메이저 석유회사 중 6개를 유대인이 소유하고 있다. 스타벅스 하워드 슐츠, 델 컴퓨터 창업자 마이클 델, FRB 전 회장 앨런 그린스펀. FRB는 절반은 유대인이에요. 네, 관련된 사람들 전부 다. 국제부흥개발은행 IBRD 총재 폴 올포위츠. 이분은 네오콘의 아이콘이래요. 그리고 신문왕 조셉 필리처 등도 있다. 언론계도 상당히 많이 장악을 하고 있어요. 우리가 아는 월드 이제 웬만한 것들 다 뉴트일 건데 뭐. 네. 자, 이 방금 전에 기사를 통해서도 로스차일드가 록펠러와 JP모건을 지원하고 있다는 사실이 나오고 있고 도이치방크와 HSBC, 노바스코샤 등 은행의 설립에 관여했고 거의 직접적으로 관여한 것들만 거의 이렇게 나오고 돌아서 간 건 또 드러나지도 않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연방준비제도 이사회 FRB를 좀 보도록 할게요. 연방준비제도 이사회는 어떤 것인가? 2017년 1월 30일 기사입니다. FRB는 미국 정부 공기관이 아닌 개인 사설은행입니다. 민간 거예요, 민간 거. 초유일 강대국 미국은 FRB로부터 돈을 빌려 쓰고 있는 채무국이다. 천문학적인 빚을 지고 있는 것이 엄연한 현실이다라고 합니다. 그러면 실제로 미국의 권력을 쥐고 있는 건 누구겠어요? FRB지 뭐. 그렇죠. FRB죠. FRB. 돈 가진 놈이 짱 아니에요. 돈 가진 놈이. 그리고 형식상 FRB 의장을 미국 대통령이 지명을 하지만 그거 다 힘없고 이 안에서 내부 싸바 결정이 되면 그 형식적으로 하는 겁니다. 네. 미 정부가 그 경영인을 함부로 바꿀 권한도 없다고 해요. FRB를 설립한 금융자본은 겉으로는 미국에서 가장 부유한 은행인 JP모건이지만 속을 들여다보면 유럽의 금융재벌들이 80%에 가까운 지분을 나눠서 독점하고 있다. 그렇다면 사실상은 미국 거지만 미국 것이 아닌 것이요. 네. FRB의 실질적인 소유주인 유럽의 금융재벌들은 영국은행, 프랑스은행을 통합한 유럽연합 EU의 유럽중앙은행 소유주다. 누군지 감이 오시죠? 로스차일드란 얘기예요. 로스차일드. FRB는 바로 유럽의 거대 국제금융재벌이 장악한 사설금융기업이다. 이 문제가 이만큼 크다는 것을 뭐 문제라고 얘기하면 큰형님 반하는 걸 수도 있으니까 이만큼 거대하시다는 것을 사람들이 못 보게끔 눈속임을 많이 해서 여기저기에 섞어놔요. 네, 요것도 나중에 더 깊게 팔 수 있으면 파서 보여드리겠습니다만 오늘은 분량이 많기 때문에 뭐 대부분 음모론 좋아하는 사람 다 알고 있어. 네. 그래서 적당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미국이 독립전쟁과 남북전쟁을 거치는 과정에서 막대한 유럽의 사설금융자본 재벌은 미국 경제권을 사유하기 위한 그렇기 위해서 부단한 로비와 정치인들 매수하는 금권 조직을 총동원해 왔다. 경제의 중점이라고 할 수 있는 은행에 대해서는 선침투 대상이었다. 먼저 침투해야 될 대상이었다는 거예요. 왜 혈액이 돌고 있는 혈관을 장악을 하는 거나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미국 역대 대통령 중 일부는 유럽의 거대 금융 자본 조직의 유혹을 뿌리치고 개인이 미국의 통화 발행권을 소유하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 끈질기게 싸워왔다. 그분들이 벤저민 프랭클린, 미국 독립의 성각자 벤저민 프랭클린, 토머스 제퍼슨, 제임스 메디슨, 앤드류 잭슨, 아브라함 링컨, 존 F 케네디 등이 대표적이라고 해요. 사설중앙은행 설립으로 미국을 송두리째 삼키려는 거대 금융자본 조직에 맞선 미국 대통령들은 항상 암살의 위협에 시달렸고 대부분 이렇게 비극적인 종말을 맞으면서 지폐에 전시가 되어 계세요. 아, 저 사람들이 진짜 비극적인 종말을 맞이한 사람이에요? 네, 그렇다고 합니다. 이 분에 의하면 방금 언급한 성각자 벤저민 프랭클린, 토머스 제퍼슨, 제임스 메디슨, 앤드류 잭슨, 아브라함 링컨 이렇게요.
미국 금융 자본을 원칙적으로 소유하려 했었던 국제금융재벌 조직은 독립전쟁 중에 군수물자로 거부가 된 알 모리스. 이 사람이 이제 독립전쟁 중에 거부가 돼가지고 1781년도에 북미은행을 최초로 사설은행을 설립을 해요. 그런데 미국의 정부의 반대로 무너지고 제1미국은행, 제2미국은행 이렇게 사설은행을 중앙은행으로 세우려고 했었던 움직임이 계속됩니다. 이 알 모리스라고 하는 사람은 로버트 모리스라고 하는 사람인데 기록이 많지는 않아요. 근데 현 JP 모건의 창업자라고 하는 거 봤을 때 그때 금융권은 중심이 초기에는 뉴욕은 다 이제 다 폐허가 된 상태였기 때문에 중심지가 필라델피아였어요. 필라델피아에서 금융도 먼저 일어났고 거래가 됐었던 겁니다. 그래서 아마 필라델피아에서 있었던 드렉셀 은행 있잖아요. 드렉셀. 그게 JP모건이랑 합쳐지잖아요. 거기하고 관련이 있는 것이 아닌가. 더 팔려고 했더니 너무 방대하기 때문에 여기까지만 조사를 했어요. 이런 과정을 거치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동원을 해서 결국 1913년에 연방준비지급법안이 의회를 통과되면서 마침내 미국 화폐를 발행하는 사설 중앙은행인 FRB가 설립되기에 이르릅니다. FRB는 금권 통치를 위한 기나긴 전쟁에서의 승리를 자축하듯 사설은행 설립을 반대했던 프랭클린, 제퍼슨, 메디슨, 잭슨, 링컨 등 미국의 역대 대통령들의 초상을 전리품처럼 미국 달러에 이렇게 지폐에 이렇게 새겨 넣었다고 합니다. 굉장히 관용적이네. 어? 전시해 놓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그러니까 적장의 목을 이렇게 수금을 갖다 전시한 건가? 그쵸. 전리품처럼. 그런 건가? 네. 어. 그분들이 막 이렇게 했었던 관여됐다고 보이는 부분에 사람들 묘지 보면 화려하지 않습니까? 근데 네. 일본 집회에 나오는 인물들은 프리메이슨인데. 이분들도 프리메이슨 출신이긴 하잖아요. 그러니까. 네. 그러니까 말을 안 듣을 뿐이지. 프리메이슨이라서 무조건 부경을 누리고 꼭 그런 건 아니라는 거. 네. 내부적으로 의견이 갈려서 이렇게 싸운다는 것만 아시면 됩니다. 그래서 제가 얘기했더니 뭐야? 그건 엘리트들 간의 싸움이다. 하고 얘기했던 거. 여러분하고 해당 사항 없어요. 그렇게. 그렇죠. 근데 재밌는 게 일본 네. 일본 집회 나오는 모든 인물은 프리메이슨이었어. 일본 집회 누구 나오는지 알아요? 일단 마렌 집회 누구 나오는지 알아요? 몰라요. 후쿠자와 유키치, 케이오 대학 설립자, 천엔 집회, 나츠메 소시키. 요즘은 누구인지 모르겠어. 뭔 시키. 유키군이야 설국이라는 거 쓴 사람. 요즘은 약간 얼굴이 약간 이게 안경 쓴 사람이 누군지 모르겠어요. 그 다음에 또 뭐가 있더라? 무슨 집회가 있지? 하여튼 뭐 이렇게 있는데 옛날 때는 이토 히로부미도 거기에 집회에 있었어. 진짜요? 당연하지. 이토 히로부미도 프리메이슨이잖아. 그렇죠. 일본 집회에는 프리메이슨이 아니면 올라올 수가 없어. 근데 이 얘기 내가 지금 왜 꺼낸지 알아? 옛날 때 이거 말고 또 한 명의 역사적 인물이 있었어. 일본의 고대사 인물 중에 한 명이 거기에 딱 들어가 있어. 누구요? 쇼토쿠 타이지, 성덕태자. 와. 성덕태자가 일본 집회에 들어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인터넷 검색하면 나와요? 오. 왜 나왔을까? 일본 집회는 무조건 프리메이슨만 올라가게 돼 있는데. 프리메이슨이었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면. 내가 예전에 성덕태자 얘기죠. 성덕태자가 일본 교토의 신사에 가면은 어떻게 하고 성덕태자가 직각자 들고 있잖아, 이렇게. 내가 얘한테 보여드렸죠? 나중에 또 이제 그 동심파괴 세계사에서 또 이 얘기는 할 거예요, 제가. 프리메이슨이 공식적으로는 1717년도에 설립됐다고 하지만 그 전부터 전신이 쭉 내려왔었다는 증거들은 많이 있습니다. 그 쇼토쿠 태자가 신라로부터 왔습니다. 이러한 놀라운 사실들, 이런 놀라운 사실들. 자, 결국 미 정부는 통화 발행권을 쥔 FRB에게 돈을 빌어다 쓰고 갚아야 하는 세계 최대의 채무국 중 하나로 전락했다. 1981년도에 1조 달러였던 미국의 빚은 18년 만인 1998년 말경 6조 달러로 6배네. 6배로 증가가 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1902년 프랭클린 루즈벨트 대통령은 1890년에 제정된 셔먼 독점금지법을 부활시켰는데 이 셔먼 독점금지법, 요것이 반트러스트법이에요. 요게 JP 모건을 겨냥한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뉴욕을 중심으로 전미 지역의 경제적인 독점 네트워크를 형성하고 있었던 것이 JP 모건이었거든요.
아까도 보셨듯이 미국도 전쟁 나고 뭐 전쟁 치르고 경제 공간 겪고 할 때마다 계속 다 끌어들였잖아요. 끌어 모았잖아요. 싹싹. 그래서 미국 부의 40%를 가졌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얼마나 저들의 형님들의 하리아 같은 그 은혜를 받으신 분들이 많았겠습니까? 그럼. 네. 그런 거죠. 자, 이거는 추가로 제가 정보를 취득해서, 금융업이 언제부터 어디서 시작이 됐는지, 이거는 추가로 말씀을 드릴게요. 그러니까 이거는 정확하게 기사에서 퍼온 거는 아니긴 합니다만, 참고가 될 만한 자료이기 때문에 가지고 와봤어요. 1721년도에 필라델피아의 첫 번째 미국 보험회사가 설립이 됐다고 합니다. 그리고 아시다시피 1776년도에서 81년도까지 독립전쟁이 있었고 81년도에 사설 북미은행 만들어졌다가 없어졌다고 했죠. 그리고 84년도에 뉴욕은행 요게 미국의 최장수 은행으로 남게 됩니다. 그리고 1789년도에 조지 워싱턴은 월스트리트의 페더럴홀에서 대통령 취임식을 해요. 네, 1792년도에 미국의 의회는 화폐 단위로 파운드 대신 달러와 센트를 선택합니다. 네, 기나긴 화폐 전쟁을 치러서 달러와 센트를 선택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렇지만 사실 화폐 장악은 유로나 달러나 형님들이 하고 계시다. 네, 그것은 진리입니다. 1792년 24명의 브로커들이 바튼우드 협정에 서명을 합니다. 1770년대인 18세기는 미국이 식민지 시대에서 경제를 급성장시켰던 시절이며 미국을 지배하고 있었던 영국이 미국으로부터 좀 더 많은 세금을 걷어들이려고 했었던 시기예요. 그래서 이 세금 문제로 영국하고 미국 사이에서 많은 마찰이 발생을 했고 결국 이것이 이어져서 1776년도에 미국 독립전쟁이 발발했다라고 합니다. 결국 6년의 독립운동으로 미국의 승리로 마무리가 됐지만 뉴욕은 전체가 파괴가 됐고 두 차례의 화재까지 크게 나면서 상업적인 기반이 붕괴됐기 때문에 처음 금융의 시작이 필라델피아였다라는 내용이에요. 자, 다음 기사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연방준비제도 이사회는 어떤 것인가? 네, 약간랑 이어지네요. 당시 루즈벨트는 셔먼 독점 금지법으로 이거 JP 모건 겨냥했다고 했죠. JP 모건으로 유입되는 마이어 암셀 로스차일드 금융재벌의 자본을 차단하기 위한 방편으로 미국 내 금융자본이 유럽의 거대 금융자본 조직과 카르텔을 형성하는 것을 저지하려고 했다. 네, 그랬는데 실패했죠. 그러나 루즈벨트 대통령을 상대로 반격에 나섭니다. JP 모건을 필두로 해서 미국 정부를 속이고 고의적으로 대공황을 유도했고 JP 모건과 로스차일드 그룹은 이 사건을 발단으로 미국 경제를 혼란에 빠뜨려 다시금 중앙은행을 설립하는 및 작업을 암암리에 벌였다. 그래서 이것이 이어져서 지킬섬에서 비밀 회동이 있었고 결국은 FRB 탄생까지 이어지게 되는 겁니다. 그 내용들을 이 기사에서 담고 있어요. 네, 당시 미국의 소규모 은행들은 과다대출로 지급준비금의 1%, 지급준비금의 1%면요, 내가 $100를 여기 예금을 했잖아요? 그러면 99달러를 남 빌려줬단 얘기예요. 그래서 내가, $100 내놔 이러면, 나 1달러밖에 없는데 이런 상황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네. 여기 써있죠. 고객이 $100 은행에 맡겼을 때 1달러만 되돌려줄 수 있을 정도로 능력이 없었다. 이 상황에 JP 모건은 미국 내 대부분의 은행들이 파산 직전이라고 소문을 퍼뜨렸다. 이거 갑자기 뭐 겹치는 거 없습니까? 네이선 로스차일드하고 좀 비슷하게 겹치지 않아요? 물론 직접적으로 소문을 냈다라고는 그 얘기가 안 나오는 것도 있습니다. 냈다도 있고 내지 않았다. 그냥 행동만 취했다. 뭐 이런 식도 있는데 증권가 찌라시가 저렇게 왜 도는가를 보시면 현 시대까지 그게 이어져 온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지금 우리나라도 그렇고 중국도 그렇고 지급 준비율이 점점 낮아지고 있어요. 요즘 5% 이하로 떨어진 것 같은데 우리나라도 그런 은행도 있는 것 같던데. 뭐 있을 수 있죠. 근데 제가 그거는 아직 안 찾아봤습니다. 점점 떨어지죠. 그래서 나중에 이거 나중에 또 시비거리 될 수 있어. 자, 그 지준율이 떨어진다는 얘기는 그만큼 부실해진다는 얘기예요. 대출로 사람들이
그러니까 경제를 대출로 많이 뻥튀기해 놨다는 얘기입니다. 버블이 형성돼 있다는 얘기예요. 네. 여하튼 다시 본론으로 돌아가서 미국의 대부분의 은행들이 파산 직전이야. 그럼 어떻게 해요, 사람들이? 너도 나도 돈 찾아야겠다 하잖아요. 돈 찾아놔야지. 다 그렇게 저도 여러분도 일심동체 아닙니까? 그럴 때는. 네. 빤스런도 하죠. 빤스런. 뱅크런만 있는 게 아니야. 뱅크런만 있는 게 아닙니까? 빤스런도 있죠. 네. 은행에 돈을 두고 빤스런 하는 거지. 네. 여론은 JP모건의 생각대로 적중. 야, 이거는 뭐 천기누설한 거지. 거의 뭐 그러니까 작두 탄 거지. 그죠? 적중해서 은행에 돈을 맡긴 민간이 자금을 회수하려고 뱅크런을 했고, 그러니까 자금 회수하려고 난리가 났겠죠. 결국 시중의 일반 은행들은 일제히 도산위기에 직면하게 됐다. 이거 누가 만들었다고요? JP모건 발이라고요. 뭐랑 닮았다고요? 네이선 로스차일드하고 닮았다고요. 그리고 지금의 증권가 찌라시하고도 닮았다. 이 얘기죠. 이때 JP모건이 나서서 금융권의 안정화를 위한 중앙은행 설립을 주장. 딱 때마침. 이때까지 뭐였어요? 사실 1893년도에서 95년도에 미국을 구원한 게 로스차일드도 같이 끼어 있었지만 JP모건으로 사람들이 JP모건에 대해선 거의 중앙은행처럼 믿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에서도 신뢰를 갖고 있겠죠. JP모건이 또 나서가지고 금융권을 안정을 또 시켰으니까 저 사람 말을 믿을 만해. 이게 나오지 않겠습니까? 사람들은 생각보다 단순해요. 그래서 그 주장을 중앙은행 설립을 주장을 하면서 정치권과 학계, 언론을 매수해서 동조하는 여론을 형성했다. 그래서 언론이 중요한 겁니다. 소셜미디어도. 그 결과 1907년 미국의 의회는 경제공황의 원인 조사를 위해서 국가화폐위원회라는 특별위원회를 구성하기에 이른다. 이 위원회는 당연히 그분들이 계시겠죠. 넬슨 올드리치 상원의원. 이 사람이 록펠러의 장인입니다. 그는 2년 동안 영국, 프랑스, 독일의 중앙은행 등을 대상으로 운영 방식과 소유 지분에 대한 벤치마킹에 들어갔다. 유럽권이죠, 저기 영국, 프랑스, 독일. 유럽권에 가가지고 어떻게 하면은 소유 지분이 어떻고 운영 방식이 어떻고 요거를 배워왔다는 겁니다. 그 벤치마킹을 해서 이들 유럽의 중앙은행들은 아시다시피 로스차일드 금융재벌이 몇몇이 이제 해가지고 손을 잡아가지고 소유를 하고 있었던 거예요, 로스차일드가. 로스차일드 특징은 단독으로 혼자 가지는 일이 많지가 않아요. 사실상은 단독으로 뭐 자기네 집안 족벌 경영을 하는 것도 있지만 그 외에는 끼어 들어가서 많은데 포진해 있고 그들을 사실상은 뒤에서 지원을 하면서 앞으로는 바지 사장으로 내세우는 경우가 많습니다. 물론 같이 돈 벌지만요. 미국의 이제 유럽의 중앙은행들은 로스차일드에 이미 장악됐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미국으로 돌아온 올드리치 의원은 이를 본따서 사설 중앙은행 설립 법안을 의회에 제출해요. 법안을. 로스차일드 금융조직의 지시를 받던 JP모건이 이 과정에서 주도적으로 개입한 것은 두말할 것도 없다라고 기사에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FRB를 만드는데 이런 과정이 있었다라는 것을 여러분께 지금 설명해 드리고 있어요. 네. FRB를 만드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었던 올드리치 법안은 사설 중앙은행의 최대한 거부감을 줄이고 연방정부의 직속기관인 것처럼 꾸미기 위해서 명칭을 일부러 연방지급준비금 법안으로 변경을 시켜서 올드리치 법안이라는 게 연방지급준비금 법안으로 변경이 돼서 의회에 상정이 됩니다. FRB 조직은 미 전역을 보스턴, 필라델피아, 블라블라 하면서 12개 지역으로 나눴다. 이렇게 해서 관리를 하려고요. 그리고 미국의 수도 워싱턴에 위치한 FRB 본점에는 이를 대표할 7명의 이사진을 선출해서 여기서 추대된 대표회장 1명에게 관리 책임을 맡겼다. 1920년도에서 31년까지 미 하원 금융통합위원회의 위원장을 역임한 루이스 맥파든 의원이 한 말입니다. 제 빨간색으로 쳐놓은 거예요. 국제금융가와 국제산업가들이 자신의 입맛대로 세계를 노예화시키는 초국가가 바로 FRB라면서 맹비난을 퍼부은 적이 있다. 그는 FRB의 소유주가 국제금융가라는 점을 주지시키며 그들이 미국인이 아닌 유럽인이라고 폭로했다라고 합니다.
자, 이건 1920년대에서 31년까지 미국 하원의 금융통합위원회 위원장을 맡은 사람이 한 얘기예요. 그러면 오래됐다는 걸 여기서 알 수가 있죠. 1960년대 하원 금융통합위원회 위원장을 지낸 라이트 패트먼 의원 역시 오늘날 미국에는 사실상 두 대의 정부가 존재한다. 하나는 헌법상 정식으로 만들어진 정부고 또 하나는 누구의 지배도 받지 않으며 누구와도 협조하지 않는 독립적인 정부다. 그 정부는 바로 의회가 헌법에 따라 관리해야 할 미국의 화폐를 가지고 마음먹은 대로 세력을 휘두르는 연방지급준비제도 이사회 FRB라고 말했다. 미국 하원의 금융통합위원회 위원장을 지낸 사람들이 다 이런 말을 하는 거죠. 사유재산을 인정하는 자본주의 국가인 미국 정부는 지금도 FRB를 감사할 권한이 없다고 합니다. 한 해 소모예산, 지출, 사용처 이런 것에 대해서도 조사할 수가 없대요. 미국의 의회에서 감사의 칼날을 들이대려 할 때마다 FRB는 막대한 자금을 동원을 해서 로비하고 법적 수단을 동원을 해서 틀어 막았다고 하는군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안 터지고 잘 있겠죠. 그러니까 저 막강한 세력을 FRB를 굉장히 과소평가하시는 분이 계시는데 그러면 안 돼요. 저 FRB는 사실상은 세계의 중앙은행인 겁니다. 세계의 중앙은행이고 모두가 FRB 의장의 입만 바라보고 있어요. 그리고 통화를 막 발행을 해가지고 달러 가치가 떨어진다고 해서 이게 힘이 없느냐? 그게 아닙니다. 그때 조심해야 돼요. 이 버블 형성 기간에 해먹을 만큼 잘 해먹고 잘 빠져나와야 되는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같이 무너지게 되어 있어요. 스위스 은행도 다 그 영향력 아래에 있어요. 네. 자, 다음 기사 보도록 하겠습니다.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의 배경은 글래스 스티거 법안의 폐지 역량. 이분이 아주 요점을 잘 잡으셨어. 이분이 2016년도에 미래에셋 분석하시는 분이에요. 금융 파이낸셜 애널리스트 그런 분이신 것 같은데 이 기사 아주 딱 좋은 내용이라서 가지고 왔습니다.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는 1930년대 대공황이나 1970년에서 80년대 오일 쇼크에 비유할 정도로 큰 사건이다. 8년이 지난 시점에도 제로금리, 그러니까 기준금리가 제로에 가깝다는 거예요. 0.25니까. 도입시기가 2008년도 12월, 이때부터 제로금리로 들어왔어요. 8년이 지났는데도 불구하고 아직 회복이 안 돼서 금리를 못 올려서 제로금리 시대라는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 정도로 우리 경제 여파가 크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죠. 2008년도에 글로벌 금융위기도 여타 금융위기처럼 쌓였던 버블이 한 번에 무너지면서 발생이 됐다. 예를 들면 튤립 버블, 18세기 영국 남해 회사 사건, 1930년대 대공황, 2000년대 초 IT 버블, 이때도 전쟁은 없었지만 사스가 돌았죠. 네, 기억나시죠? 네. 2008년도 사태는 단순히 서브프라임 모기지론 때문이 아니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 방식이 너무나 유사해요. 버블 형성했다가 터뜨리고 버블 형성했다 터뜨리고 누군가 구세주로 나서면서 휩쓸어가고 1970년대부터 글로벌 금융 자유화로 미국 은행들도 여러 업무에 조금씩 진출하기 시작을 해서 글래스 스티거 법안, 이거 금산 분리라고 했죠? 상업은행하고 투자은행하고 분리하는 거. 근데 이게 걸림돌이 되는 거예요. 우리 세계로 뻗어 나가야 되는데 행님아, 세계로 뻗어 나가야 되는데 이 법안이 있어서 쓰겠어? 안 되겠지? 이러면서 이걸 자꾸 이제 완화해달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연방준비제도 이사회는 논의 끝에 1986년 법안의 일부를 재해석해 완화해줍니다. 그러면 하나를 주면 이 사람들은 뭐 해요? 2개 주세요, 3개 주세요 하면서 나의 당연한 권리라고 주장을 하는 것이 보통의 대부분의 사람들의 그 행동 패턴입니다. 네, 요거 한번 완화해주니까 JP 모건하고 뱅커 트러스트, 이 뱅커 트러스트는 1999년도에 도이치방크에 합병돼서 소멸됩니다. 네, 여기를 필두로 해서 추가 완화 요청을 해요. 의장인 폴 볼커는, 당시의 의장 폴 볼커는 요거에 반대를 합니다. 아마도 지금하고 좀 유사할 거예요. 이 A라는 노선을 타던 사람이 있는데 갑자기 B선으로 갈아타면 욕을 먹잖아요. 그쵸? 그 사람의 상징성도 없어지고 그렇기 때문에 대타가 필요했지 않나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자기들끼리 의사가 안 맞을 경우도 있긴 하겠죠.
그러나 이 폴 볼커 의장이 반대를 했지만 3분의 2의 찬성으로 통과가 됩니다. 그래서 완화가 돼요. 폴 볼커가 물러나고 그 유명한 앨런 그린스펀이 FRB 의장이 되면서 법안 규제가 더 풀리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야 이거 이제 있으나 마나한데 취지가 아주 무색해져 버리니까 없애자라는 여론이 나왔고 규제 개혁에 적극적이었던 공화당은 상원을 통해 법안 폐지 시도를 꾸준히 진행합니다. 이분들은 하여튼 노력이 정말 대단해. 60년간 독자 고유의 업무였던 증권사와 보험사들이 방어에 뛰어들어서 시간은 좀 걸렸지만 아무래도 금산 분리로 인해서 자기네들 영역에 있었던 산업이 은행이 같이 할 수 있게 되면 반발이 있을 수밖에 없겠죠. 네. 그렇게 해서 시간이 걸렸으나 1999년도 빌 클린턴 때 폐지가 됩니다. 이렇게 미국, 영국 등 선진국에서 금융혁신이라는 이름의 규제 해제가 진행이 됐고 여신 업무와 수신 업무만 담당하던 은행들이 조금씩 증권과 보험 등의 업무에 진출하기 시작합니다. 1920년대에 미국 증권 붐으로 기업들 은행 대출보다 주식 발행을 선택을 해서 기업들이 이제 은행 대출을 하는 것보다 주식을 펑펑펑펑펑펑 찍어내는 거예요. 사람들이 사주면 그걸로 돈을 투자금이라든지 돈을 자금을 어쨌든 충당하는 거죠. 은행에서 대출을 받아야 되는데 은행은 그러면은 예금 받아가지고 눈 뜨고 가만히 있는 거예요. 이자만 지급해주면서. 그럴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수익이 감소하니까 우리도 뛰어들자 하면서 증권에 투자를 한 거죠, 은행이. 그러면서 버블이 어마어마하게 된 것이고 이게 은행까지 기업뿐만이 아니라 다른 증권사들뿐만이 아니라 은행까지 다 도산이 될 수밖에 없었던 이유예요. 그리고 예금자들은 당연히 손해를 받겠죠, 예금에 대해서. 이에 글래스 스티걸 법안이 통과가 되면서 상업은행과 투자은행으로 분리된 것인데 이게 풀려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고삐 풀린 망아지처럼 금융 파생상품 막 나오고 이거 그래서 생긴 거잖아요. 2008년도. 버블 막 생기고 쌓인 다음에 어느 순간 꽝 하고 무너지게 된 거예요. 이걸 그러니까 이걸 분석을 해서 기사를 올리신 분이 정확하게 본 겁니다. 이건 그냥 단순히 그 서브프라임 모기지론 그게 핵심이 아니라 그 뒤에 일어났었던 이런 배경들이 중요한 겁니다. 글래스 스티걸 법안은 심지어 그러니까 만들어질 때 연방예금보험제도 창설이 같이 있었고 예금금리도 상한 설정을 했고 연방준비제도 강화 등의 내용도 담고 있었대요. 근데 이것도 같이 풀렸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근데 한번 만들어진 건 없어질 수 없으니까 이건 그대로 있겠죠. 투자 업무만 금산 분리했었던 것을 다시 넣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노보트 모리스에 대해서 제가 이렇게 찾아놨는데 이게 FRB 오클라호마 시티 지점에 워싱턴의 신격화 미국 국회의사당 건물에 그려진 벽화. 그 꼭대기 위에 있는 그림. 아. 봐 저기에 보면은 저기 네. 신들이 다 누구냐면은 네. 그 그리스, 로마 이런 신들이야. 그러네요. 십자가 지고 있는 건 안 보이네요. 예수가 없잖아. 어. 근데 그러니까 미국이 언제 기독교에 나가냐고. 더구나 이건 국회의사당이야. 네. 국회의사당에 예수 없어요. 미국 국회의사당 건물에 그려진 벽화라고 합니다. 위에 있어, 위에. 이 꼭대기 90도 위에 있는 그림이야. 네. 자, 요거는 뭐 필요하신 분들은 FRB 오클라호마 지점에 있으니까 시티 지점 거기 가가지고 보세요. 자, 이제 요거를 제가 왜 그걸 이야기의 형식으로 막 썰을 풀지 않고 썰을 풀면 솔직히 더 재밌고 덜 스트레스 받거든요. 집중을 덜 해도 돼서. 근데 그렇게 안 하고 이렇게 하냐면 증거 기반으로 얘기를 안 하면 이게 근거가 없다고 덤비기 때문에 어쩔 수가 없어요. 네. 근데 버퍼가 많이 있으신가 봐요. 너무 금치고를 많이 얘기하고 있거든. 아, 그래요? 아이씨, 페이스북 이러지 말자. 네. 돈 많은 영국 성공의 RBS 지점 인수전에 뛰어들어. 제가 이걸 왜 가져왔을까요? 이것도 형식이 비슷하기 때문에요. 공적 자금이 투입이 된 로열 뱅크 오브 스코틀랜드가 매각할 315개 지점 인수 입찰에 금융가들과 함께 입찰하도록 결정했다라고 하는데 여기에 인수하는 컨소시엄 있죠?
컨소시엄의 로스차일드 RIT 캐피털 회장도 함께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 로스차일드도 관여가 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런 식으로 공적 자금 투입됐다는 건 뭔 얘기예요? 힘들어서, 이거 금융위기 직후네요. 힘들어서 수혈을 받았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그렇게 힘들 때 싼 값에 인수를 해가는 게 이분들 특징이란 얘기를 제가 드리는 거예요. 아직까지도 뭐 이분들 다 건재하시죠. 그래서 RBS 배드뱅크 설립 자문사로 로스차일드 선정, 공적 자금이 투입된 영국의 로열뱅크 오브 스코틀랜드의 배드뱅크 설립 타당성을 조사할 자문사로 로스차일드 은행이 선정됐다라고 하죠. 악성 대출의 대부분은 금융위기 이전 영국과 아일랜드의 부동산 붐 때 이뤄진 것 보이시죠? 버블 형성, 그 다음에 금융위기, 그리고 나서 싼 값의 인수, 요 패턴. 금융위기로 부동산 가격 급락과 소득 감소로 대출금을 갚지 못해 부실화된 거다. 그래서 이 회사에 이 RBS에 공적 자금이 투입됐고 로스차일드가 요거 배드뱅크 설립 자문사로 들어가면서 또 인수하는 컨소시엄에도 함께하고 있다. 자기가 자문도 하고 평가 같은 것도 막 하고 그 다음에 인수도 하는데 뛰어든다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네, 이런 패턴이 계속해서 반복이 되고 있다는 걸 우리는 알아야 해요. 이젠 더 이상 속으면 안 되니까. 네, 진화를 했을 수도 있어요. 록펠러와 로스차일드에 대해서도 이제는 얘기를 해야겠죠. 정말 수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근데 정말 수많은 사람들이 엮여 있는데 그 중에서 대표적으로 꼽히고 있는 사람만 가지고 온 거예요. 록펠러하고 로스차일드를 대립관계에서 이제 싸워가지고 약간 어느 정도 힘의 뭔가가 있을 거라고 보시는 분도 계시는데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사실상 로스차일드 같은 경우는 유럽 전역뿐만이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유통망, 이러한 네트워크 형성을 잘 해놨어요. 그렇기 때문에 석유를 생산을 기반으로 했었던 록펠러가 그걸 뛰어넘기는 많이 힘듭니다. 뭐 미국 내에서 미국이니까는 전 세계 대표하는 거지 라고 하지만 얼마든지 산업의 변화로 그 부분의 수익은 줄어들 수밖에 없는 거고요. 지금 같은. 요거는 2019년도 1월 1일 기사예요. 존 데이비슨 록펠러는 1839년 뉴욕주 리치포트 태생이다 하면서 쫙 얘기하는데 가난했네요, 집안이. 엄마는 독실한 신자였고 아빠는 사기꾼 약장수였고 16세 때 휴이트 앤 터틀이라는 곡물 도매회사 경리로 사회생활을 시작을 하고 1859년도에 동료 모리스 클라크와 클라크 앤 록펠러를 설립해서 생필품과 음식을 팔아서 엄청난 돈을 벌어들였다고 합니다. 이 사람은 이제 사업적으로 뭔가 창업을 하는데 뛰어난 재능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 뒤에 약사인 사물 앤드루스까지 끼어들여서 록펠러 앤 앤드루스를 설립했고 1862년 당시에 벤처와도 갔었던 석유 산업에 뛰어들었다고 합니다. 이게 이제 포인트죠. 1862년도에. 당시에 펜실베니아주에서 유전이 발견이 되면서 전국적으로 석유 붐이 일었대요. 마치 우리나라의 벤처 붐처럼. IT 붐? 벤처 붐? 그렇게 얘기하죠? 네. 그처럼. 그래서 록펠러는 그때 근데 탐사하고 채굴보다 정제 산업에 주목했다라고 이 기사에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근데 정제 산업뿐만이 아니라 그 유통에서도 중요하다는 걸 인식을 하고 있었습니다. 왜냐? 여기서 채굴을 했는데 저기까지 가려고 하니까는 물류 비용이 너무 많이 들어서 돈이 이게 남는 게 내가 생각보다 적은데 이게 된 거예요. 네. 그렇게 해서 뭐 정제 산업에도 주목을 했으니까 지역 정유소를 운영하기 시작해서 인생의 전환점이 된다라고 하는데 뿐만 아니라 그 물류 운송비를 줄이기 위해서 쇼부를 봐요. 네. 그래서 정유 산업의 관건을 물류 비용으로 봤다라는 내용의 기사들을 제가 여기 같이 넣었어요. 그래서 한 철도 회사에 매일 유조 차량 60대 분량의 운송을 보장할 테니 요금을 71%로 할인해달라고 제의를 했고 철도 회사가 받아들였다. 어떤 기사에서는 구체적으로 이름 언급 안 하고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렇게 하니까는 야, 왜 록펠러한테만 혜택을 줘? 우리도 혜택 줘야지 하면서 다른 석유 회사들은 당연히 반발을 했겠죠. 네, 부당하다고 했지만 소용이 없었고 원래 세상 그런 것이지.
물류 비용을 낮춘 스탠다드 오일은 자신들의 등유 가격을 낮추며 시장을 점유해 갔다. 유통이 얼마나 중요한지 여러분 아시겠죠? 그리고 밑에 거는 이제 VOA 기사를 제가 같이 넣어놨는데, 철도 재벌 코넬리우스 벤더빌트와 할인 계약을 체결을 했다라는 게 VOA에 나옵니다. 남북전쟁이 시작되면서 군수 물자의 운송이 필요했고, 클리블랜드 인근 타이터스빌에서 유전이 발견이 되자 석유 산업이 급성장한다. 록펠러는 석유 운송과 정유 사업의 전망을 예측해 사업 확장을 시도해서 큰 돈을 벌었고, 이 배경에 로차일드도 껴있고, 그 철도하고 이 석유 쪽에 로차일드가 많이 뻗었습니다. 그러면서 사실상은 JP 모건이 철도 트러스트를 형성할 수 있었던 것은 그 배경에 로스차일드가 있었다라는 거 말씀드렸죠. 1870년 자본금 100만 달러의 스탠더드 오일을 창업하기에 이른다. 불황기에 철도와 석유 사업자 간의 카르텔을 구성을 해서, 이 카르텔에 이 록펠러도 당연히 들어가 있죠. 네. 이 카르텔에 동참하지 않는 사업자는 퇴출. 이 당시에 그때 분위기가 그랬다는 겁니다. 마치 지금도 카르텔에 안 들어와? 안 들어오면 너 퇴출. 너 사기꾼. 이거랑 똑같은 거. 똑같은 게 일어났었던 거죠. 아마 저 때는 더 심각했을 거예요. 지금은 다른 데로 이렇게 부차적인 데로 빠져나가서 살 수라도 있지, 저 때는 어려웠을 거라고 봐요. 미국 석유 시장의 95%를 장악을 이때 한다고 해요. 결국 독점금지법이 생겼고, 1911년 미국 연방법원은 스탠더드 오일의 해체를 명해 33개 회사로 분할되었다. 마치 이거 망한 것 같죠? 33개로 쪼개졌으니까 하나의 회사가. 그렇지 않습니다. 분신들로 쫙 자회사 만들어 놓고 딱 이렇게 분할해 놓으면 거기에 지분 다 꽂고 있고, 걔네들이 또 가격이 또 싸지고 뭐 하는 것 같으니까 사람들이 투자를 또 많이 하고, 그럼 당연히 더 커지고, 이런 효과들이 있는 겁니다. 오히려 원했었던 효과가 아니라 반대 효과가 도출이 돼버렸어요. 오히려 더 확장이 되고 더 커졌다는 얘기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이때 뭐 금이 가기 시작했다라고 기사에서 표현을 하고 있어요. 사실은 이 기사는 록펠러가가 왜 망했나를 두면서 성공했었던 과정에 대해서 지금까지 그렸던 겁니다. 이렇게 금이 가기 시작한 록펠러가는 자신의 정체성을 찾아 가문의 그늘에서 벗어나려고 했던 록펠러 4세에서 무너져 내리기 시작한대요. 아, 잠깐, 이 점괘. 분할돼가지고 사실 반대 효과가 도출됐다고까지 말씀드렸는데, 여기에서는 문맥을 잇기를 이렇게 금이 갔는데, 록펠러 4세에서 자신의 정체성을 찾아 철없는 행위를 하는 후손 때문에 무너져 내리기 시작했다를 잇고 있는 겁니다. 록펠러 7세에 이르러서 뉴욕 맨하튼에 위치한 록펠러 센터까지 이전해야 하는 현실을 마주하게 되었다. 근데 이거는 사실이 있더라고요. 언제? 이게 2019년 1월 1일 기사예요. 2019년 1월 1일 날? 네. 기사는 이때 썼는데 그 전에 이뤄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록펠러 재단 센터에 재단이 50 몇 층이야? 57층을 사용했었는데 여기를 뺐다고 합니다. 1933년도 대공황 때 록펠러 1세가 맨하튼 한복판 내 70층 높이로 세운 건물인데, 보니까 록펠러 4세에서 뭐 그랬다고 하는데, 그 정치에 입문했던 록펠러 3세, 록펠러 3세 3대 형제들 중에 넬슨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이 전개에 뛰어들면서 자충수를 둔 게 있더라고요. 청문회에서 가문의 재정관계와 비리를 낱낱이 공개하며 1세와 2세가 평생을 바쳐 쌓아왔던 부를 자신의 야망을 위해 깨트렸다. 그러면서 금이 간 거죠. 그러면서 금이 갔고, 나중에 후세에 내려갈수록 우울증이 많았대요. 그러니까 막대한 부를 이어받았는데, 뭐 이 사람들은 그릇이 아니었을 수도 있겠죠. 그러니까는 자신의 정체성 이런 거 찾으면서 우울증에 시달린 사람들이 후손이 많이 있었다고 합니다. 록펠러 재단은 그동안 각종 자산사업과 기부 등으로 재산을 탕진해왔다라고 표현을 해요. 그쪽에 많이 돈을 썼다는 얘기입니다. 선대의 영광을 이기지 못한 후대의 무능함과 7대를 이어오며 가문의 인원만 300여 명이 된 것도 영향을 주었다. 그게 존나 깠네. 아니죠. 딴 데는 가문의 이제 인원이 몇 대를 거치면 좀 더 많이 확장이 돼야 되는데, 다 추려도 300여 명 정도밖에 안 된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실질적으로
정말 얼굴이 되는 사람들은 죽었어요. 결국은 록펠러 재단은 돈을 이렇게 기부, 자선사업 이런 데 쓰고 있고 실질적으로 그 사업 확장하고 이런 데 쓰지는 않았단 얘기예요. 그리고 여전히 록펠러 가문의 전 재산은 100억 달러로 가문 중 24일을 유지를 하니까 2019년 기준으로요. 명맥 가문이라고 볼 수 있지만 미래를 보장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라는 거예요. 창업주 존 데이비슨 록펠러가 미국 산업을 독점하면서 일군 재산에 비하면 형편없이 줄어든 액수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하얀 길을 걷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리고 이건 2017년도 3월 29일 기사입니다. 존 D. 록펠러의 마지막 친손자 데이비드 록펠러, 뉴욕 자택에서 101세로 별세. 이분이 누군지는 아시겠죠? 네. 록펠러의 외아들인 존 D. 록펠러 주니어, 스라의 5남 1녀 중 막내다. 록펠러의 3대 중 유일하게 생존한 인물이었다. 3대 중에 나이가 많았으니까, 네. 유일하게 생존했겠지. 101세면 오래 사셨네요. 근데 문제는 거기서 끝이 아니에요. 여기 보시면 이어줄 사람이 없어요. 록펠러 2세는 5남 1녀를 뒀다. 이 사람이 5남 1녀를 뒀는데 장녀 죽었지, 장남 죽었지, 차남 죽었지, 삼남도 죽었지, 사남 윈슬럽도 죽었어요. 다 죽었습니다. 근데 장남은 가문의 재산을 총괄하고 자선사업에 관여를 했는데 죽었고, 차남이 여기 전기 입문했던 그 사람입니다. 이 사람도 죽었고, 장남이 중요한 업무를 맡고 있었는데 교통사고로 죽었어요. 저는 이게 교통사고로 죽은 게 조금 미심쩍긴 해요. 그리고 더군다나 이 후손들이 석유에서 손을 뗀다라는 내용이 있고, 석유에서 손을 뗐죠. 실제로 이때. 그리고 증손자는 뉴욕 비행기 사고로 사망했는데, 이분 있죠? 이분 101세로 돌아가신 분, 록펠러, 존 D. 록펠러 2세 주니어인가? 그분의 99세 생일을 축하하고 돌아오는 길에서 비행기 사고로 죽습니다. 추락사고 당해가지고. 그러면 이어줄 사람이 막상은 없는 그런 상황인 걸로 보여요. 그래서 제가 록펠러 홈페이지 가봤어요. 아이고, 팔 아파. 자, 이 록펠러 캐피탈 매니지먼트, 여기 실질적으로 금융업을 하고 있는 회사예요. 재단, 이렇게 기부재단 이런 게 아니라, 이걸 딱 가면 아워 피플이라고 나오죠? 아워 피플인데 여기까지는 데이비드 록펠러 주니어의 글귀를 써놨어요. 실질적으로 아워 리더십 가서 사람들 보면 록펠러가 사람들이 한 명도 없습니다. 보기 좋게 이제 한국어로 해드릴게요. 근데 하필 검정색 글씨야. 여기 있는 사람들 중에 록펠러 성씨를 쓴 사람이 없다? 네, 아무도 없어요. 록펠러가의 사람이. 그러니까 이 산업체는 이미 록펠러가 이어서 하고 있는 게 아닙니다. 자, 제가 아까 전에 얘네들 록펠러 가문이 석유에서 산업을 손을 뗀다고 했다고 했잖아요, 후손이. 네? 사실은 이만큼 이 사업을 어떻게 읽었는데 이거를 안 한다는 게 말이 돼? 근데 사실상은 록펠러 쪽도 이제 요 친환경 ESG 경영을 하는 거에 동참을 하고는 있습니다만 삐대하면서 오는 것 같아요. 삐대하면서 자기네들 일찍부터 시작했어 이렇게 하지만 삐대해. 왜 그럴까요? 그동안 자기네들 잘 먹고 잘 살게 해준 에너지 산업이잖아요. 이걸 쉽게 놓을 수 있겠습니까? 그리고 여기 이 기사를 보면 데이비드, 이 사람, 죽은 사람 마지막 손자, 1946년도에 체이스 내셔널 은행에 입사해서 금융 쪽 임무를 주로 했다라는 얘기예요. 그리고 당시 은행장은 윈슬럽 올드리치였다. 아까 그 장인 국회의원이었었던 그 사람이랑 성이 같죠. 체이스 맨해튼 은행은 록펠러의 은행으로 알려져 있었으나 록펠러가는 오랫동안 밀접한 관계를 맺었을 뿐 지분을 5% 이상 소유한 적이 없었다. 5% 이상 소유를 안 했으면 경영에 크게 영향력을 막 미치지 못했을 수도 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왜냐면 본인들이 간판을 얼굴을 대외적으로 알리고 있는 은행인데 지분을 5% 이상 소유한 적이 없다라고 하면요. 이 은행은 금융기관, 제너럴 일렉트릭 등 대기업들이 주요 고객이었다. 결국에는 어떤 다른
투자자들이 더 실권이 있었을 수도 있다고 봐요. 저 제네럴 일렉트릭이 들어간 걸로 봐선 JP 모건 차고 올라가면 로스차일드가 될 수도 있다고 봅니다. 네, 뭐 재단이 있습니다. 재단은 있는데 더 보세요. 할아버지가 세운 스탠다드 정유의 후신인 엑손모빌과의 거래도 많았다. 근데 엑손모빌 이제 다우존스 퇴출되고 사실상 규모도 시가총액도 줄어들었습니다. 이제 산업이 변하고 있어요, 여러분. 산업이 변한다는 걸 계속 말씀드리고 있는데 그걸 캐치 못하시면 안 돼요. 국제화 추구에서 뭐 그동안 팽창했었던 얘기 하고 있지만 결국은 체이스 맨해튼 은행은 업계 정상이었으나 점차 경쟁은행인 시티은행에게 자산 순이익 부분에서 밀렸고 회장에서 물러난 뒤 여러 차례 인수합병 끝에 JP모건의 합병이 돼서 JP모건 체이스 은행이 됐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록펠러의 어느 정도의 입김은 희석이 돼서 없다고 봐야 되는 거예요. 그냥 JP모건은 JP모건입니다. 그리고 그 후광을 입었었던 거는 당연히 로스차일드 후광을 입었기 때문에 로스차일드가 떠오를 수밖에 없는 거고요. 그리고 움직일 때 JP모건이랑 로스차일드랑 같이 움직입니다. 그거 97년도에도 마찬가지였어요. 그거 이따 얘기하면 여러분들 조금 충격받으실 수 있습니다만. 자, 아까 뭐 재단 얘기하셨는데 재단은 있죠. 재단은 있는데 그게 다예요. 록펠러 3세들은 1940년 록펠러 브라더스 펀드를 만들어 사회공헌을 이어가고 있다. 이게 다예요. 자, 2014년도 9월 22일에 록펠러 형제긴급, 이게 록펠러 브라더스죠. 우리 기금은 이미 석탄 등에 대한 투자를 중단하고 대체 에너지 분야에 대한 투자를 늘리고 있다. 라고 하죠. 8억 6천만 달러의 자산을 보유한 록펠러 형제기금은 록펠러 가문에서 비교적 독립적인 록펠러 재단과는 달리 록펠러 가문에서 비교적 독립적이래요. 록펠러 재단 자체가. 록펠러의 후손들이 직접 운영하는 자선기금이다. 그러니까 아까 전에 록펠러 매니지먼트 그 회사도 실질적으로는 록펠러 사람들이 없었듯이 저 재단에도 한 명 발레리 록펠러가 있습니다만 그렇게까지 영향력을 행사하고 면맥을 이어오고 있다고 보기에는 어렵다는 겁니다. 실제로 운영하는 건 록펠러 브라더스 기금인 거예요. 록펠러의 후손들은 따로 200만 달러를 모아서 재생에너지 투자 분야에 투자를 하기도 했으나 실패한 경험도 있다. 실패도 겪었다는 얘기죠. 그리고 제이 록펠러 상원의원은 이 사람 살아있는 사람입니다만 2013년도 1월 달에 정계를 은퇴했어요. 은퇴를 하고 나서 뭘 했느냐? 은퇴하면서 이런 말을 했죠. 저는 이게 굉장히 의미 있었던 얘기라고 생각을 합니다. 2013년을 새로운 길을 모색하기 가장 적합한 시기로 결정했다. 이 사람 뭔가 알고 있었던 것 같아요. 자, 2014년도에 뭐가 있었냐면 이 사람이 죽은 거예요. 추락사. 2014년도 6월 13일에 비행기 추락사고를 맞아가지고 증손자가 사망해요. 그리고 6월 달에 이 일이 있은 후 9월 달에 록펠러 형제기금이 우리 석탄에서 손 뗀다. 석유에서 손 뗀다. 화석연료 손 뗀다 얘기를 하면서 공식적으로 언급한 겁니다. 석유가 아니라 석탄. 석탄 등. 아, 등? 네. 석유왕 록펠러 후손들 석유에서 손 뗀다는 기사잖아요. 네. 그러니까 화석연료에서 손 뗀다는 얘기가 3개월 만에 나온 거예요. 3개월 만에. 증손자 비행기 사고로 사망한 지. 미심쩍지 않습니까? 더군다나 이어올 후손들도 없는 상태인데. 그리고 그 1년 전에는 제이 록펠러 상원의원이 정계를 은퇴하면서 2014년은 새로운 길을 모색하기 위한 적합한 시기로 결정했다라고 했었던 건요. 그리고 다 의미가 이어서 연결이 된다고 봅니다. 자, 그리고 실질적으로 록펠러 캐피탈 매니지먼트에는 록펠러 사람이 없다는 것. 네, 이게 아주 중요한 내용이에요. 이것도 가지고 뭐 지분 인수한 거는 그냥 인수한 거고 이렇게 얘기하시는데 아니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아요. 이거 2012년도 5월 30일 기사죠. 손잡은 로스차일드 록펠러 미국과 유럽의 금융계의 배경에 촉각이 있다. 그래서 5월 30일, 5월 31일, 6월 3일 이렇게 해서 기사가 3차례 이상 나왔어요. 내용에 진전이 탈이 붙으면서 로스차일드 투자신탁 RIT라고 부르겠습니다. 그리고 록펠러 금융서비스 RFS라고 부를게요. RIT 로스차일드 쪽이 록펠러 쪽에 지분 37%를 인수를 한 거예요.
금액은 비공개로. 음. 실질적으로 돈 잘 크게 쓰는 사람들은 돈이 항상 비공개더라고요. 로스차일드는 특히. 로스차일드의 수장 중인 한 명, 제이컵 로스차일드죠. 이 사람이 원래는 그 로스차일드 그룹의 회장으로 이어받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이 사람의 아버지가 금융 쪽에 관심이 없었나 봐요. 은행을 이어받는 거에. 그래가지고 실질적으로 로스차일드 그룹의 수장은 그 에블린 로스차일드 그 사람인 걸로 알고 있어요. 자, 이 사람들 록펠러하고 로스차일드는 당연히 오랜 친분이 있겠죠. 50년이 넘는 친분을 가졌대는데 이때 이미 2012년도 이 당시에 데이비드 록펠러 이 사람의 나이가 96세였어요. 101세로 사망했죠? 5년 뒤에. 네. 그런데 자기가 죽을 날을 얼마 안 남기고 로스차일드한테 록펠러 금융서비스의 지분 37%를 판 거야. 그게 판 게 아니지 원 소유주한테 돌려준 거. 왜냐면 이거 네. 그 중앙아시아에 저런 게 있어요. 네. 바지 사장으로 있다가 네. 만약에 죽게 되면 상속을 하게 돼 버리잖아. 네. 이건 원래 그게 아니라 그 대리인으로 일을 했던 거잖아. 네. 그렇기 때문에 이건 자기 게 아니니까 상속하면 안 돼. 네. 그러면 상속세도 발생하고. 그러니까 네. 원주인한테 돌려줘야지 죽기 전에. 이거 중앙아시아에 흔히 있는 일이야. 그런 케이스가 아닐까? 네. 뭐 2년 전에 록펠러 재단에 록펠러가 그 로스차일드 뭐 CEO인 로번 제프리 소개하면서 논의가 시작됐다고 하는데 이런 거 그냥 갖다 붙인 거고 이미 이때 야 이제 슬슬 얘기해야지 할 때가 아니었나 싶어요. 그리고 몇 차례 더 이야기가 있었겠죠. 왜냐면은 네. 그 빌 게이츠도 자기가 끝나고 나면 자식들한테 재산 안 물려준다고 그러잖아. 네. 왜냐면 그거 자기 거 아니기 때문에 그래. 아, 맞다. 이게 사람들이 착각해갖고 어머 무슨 기업가 정신이 내가 다 개 같은 소리고 네. 그냥 바지였기 때문에 자식들한테는 그래도 원 투자자가 그래 그동안 몸 잘 불렸고 네. 많이 해서가 고맙다는 의미에서 수고료로 자식들한테 그만큼 띄워주는 거지. 그리고 이제 본체는 어떻게 한다? 다시 가져. 이것도 뭐야? 죽기 전에 정리하는 거야. 그쵸. 이것도 죽기 전에 정리. 그쵸. 응. 그리고 그러니까 원래 기본적인 상식으로도 지분을 소유한 사람이 경영권을 쥐고 흔들고 의결권을 행사하지 지분을 팔은 사람이 내가 지분을 팔았으니까 뭐 하면서 목소리 내는 게 없어요. 아유 지분 이거 가지고 계시니까 잘 운영해 주시고 우리 자금 투자한 거 빼지 마십시오 이러지. 그러면 당연히 이거는 누구한테 유리한 투자예요? 당연히 로스차일드의 지분을 확보를 한 것으로서 경영권에 넘볼 수 있는 투자이기 때문에 로스차일드한테 유리한 거예요. 이걸 반대로 해석하고 계시면 안 됩니다. 만약에 저거를 상속해 주잖아. 그때 네. 걔는 죽는 거야. 그럴 수 없어요 이거는. 왜냐면 자기 거 아니야. 누가 삼성이란 말도 자꾸 하네. 여기 사람 저도 그거 생각했는데 말은 알고 왜 이렇게 있어요. 사람 곤란하게 만듭니까? 곤란해. 곤란하게 만들지 마세요. 네. 자, RIT 로스차일드 쪽은 제이컵 로스차일드 남작이 1963년도에 설립한 회사고 지난해 기준 그런 2011년 기준 20억 파운드 3조 7천억 원 규모로 작은 회사예요. 이 록펠러가 그 회사에 비하면 왜냐면 록펠러가 회사는 40조 원 규모거든요. 처음에는 자신들 가문의 재산 관리하게 했다가 문호를 개방해서 다른 가문들 것까지 다 해서 관리를 했기 때문에 40조 원 규모가 된 겁니다. 근데 더 작은 회사가 큰 회사를 지분을 37%나 인수를 한다는 게 이게 자연스러운 그림은 아니거든요. 내 생각에 네. 록펠러 패밀리들 중에 네. 저거를 원주인한테 안 돌려주려고 개겼던 사람들이 몇 명 있었나 보네. 그랬던 것 같아요. 원래는 돌려줘야 된다니까. 네. 그러니까 왜냐면 공식적으로 서류상으로는 나타나지 않아. 왜냐면 그러려고 흩어뜨린 건 왜 세금 문제라든가 독과점 문제 때문에 이렇게 바지를 앉혀놓은 건데 네. 만약에 바지가 그걸 자기 거 인양 해버리면 그건 곤란하지. 곤란하죠. 그때는 법의 외의 방법으로 해결할 수밖에 없지. 그리고 추가로 뭐가 있습니까? 당연히 새로운 먹거리, 돈이 있겠죠, 돈. 이분들 뭐예요? 석유 산업 했는데 셰일가스에도 당연히 지분이 있겠죠. 밑에 기사를 하나 더 추가했습니다. 로스차일드가 록펠러 가문과 손잡은 이유. 여기 보면 셰일가스 개발로 앞으로 투자 가치가 큰 미국 진출 발판을 마련하기 위해 미국 석유 재벌가 손을 잡은 것이다 라고 얘기해요. 셰일가스의 동그라미. 요거는 ESG를 해도 그 기준 표준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팔아먹을 수가 있고 결국은 이거 팔아먹으려고 유라시아 철도 연결하고
북극항동 해가지고 단일시장 유라시아 만들었고 팔아먹으려고 하는 게 지금 형님들 구상이에요. 이거 하고 있는데 정은아, 물론 형님 뜻이었던 것 같아 내가 봤을 때. 그래야 트럼프를 효과적으로 극적으로 퇴출시킬 수가 있거든. 그 그림을 짜놔야 나중에 트럼프를 본인들이 더 확실하게 바지로 내세울 수가 있기 때문이라고 저는 봅니다. 자, 그래서 로스차일드가 록펠러의 지분 37%를 인수하면서 제휴를 맺고 앞으로 이분들 특징이 뭐예요? 인수합병 이게 특기잖아요. 이걸 협력을 하기로 했다. 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결국은 새로운 먹거리, 새로운 산업으로 전환을 하기 위해서 록펠러 가문의 것을 본인들이 인수한 겁니다. 경영권을 가지고 간 거예요. 진출을 미국에 직접 하려고. 로스차일드 남작은 이런 말을 하죠. 그들, 미국은 셰일 오일과 가스라는 엄청난 천연자원을 발견하는 데서 매우 운이 좋았으며 앞으로 50년 동안 새로운 사우디아라비아가 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예상했다. 이제 이게 그림이 보이시죠 여러분? 이게 뭐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 제이컵 로스차일드는 영국 로스차일드 가문에 내려오는 남작 자기를 물려받은 직계 후손이지만 여기서 나옵니다. 은행 운영에 큰 관심이 없었던 아버지 탓에 가문의 정식 후계자 자리인 로스차일드 그룹 회장 자리를 아버지의 사촌인 에블린 로스차일드에게 뺏겼다. 근데 저는 이거 뺏긴 게 아니라 양보해줬다고 봐요. 힘에 밀려서. 왜냐? 1996년도인가? 그때 원래는 에블린 로스차일드한테 그 뒤를 이어받아서 로스차일드 그룹 회장이 될 거라고 유력시 되었던 사람이 자살해요. 네, 자살해요. 그 기사 있는데 제가 빼놨네요. 기사 보여드릴게요. 그거는 이제 그리고 나서도 쭉 에블린이 이은 걸로 봐서는 제가 봤을 때는 저거 그냥 회장직을 양보한 거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이미 네. 아빠가 아내기 때문에 네. 사촌 때 이미 그 네트워크 조직이 만들어져서 자기가 들어갈 자리가 없어. 그리고 조직도 없잖아. 그쵸. 그래서 안 돼. 그냥 아름다운 양일을 하는 게 그림도 좋고 뭐 적당히 돈도 받고 그러면서 그게 낫지. 자, 이렇게 이게 96년도 기사죠. 영국 금융인 로스차일드 자살. 그래서 파리의 한 호텔에서 자살한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나이 41세. 원래는 이 사람은 현 회장인 에블린 로스차일드를 승계, 차기 회장이 될 것으로 예상했는데 결국엔 죽어서 안 되고 지금 에블린 로스차일드가 계속 하고 있다는 겁니다. 네. 목매달아 숨졌다고? 특이하네. 특이하죠. 특이해. 당하신 거 아닌가? 자살, 그러니까. 자살 당하는 게 유행인가 봐요. 저 때부터 유행이었나 봐요. 이런 상황에서 사실상은 록펠러가의 명맥을 이어줄 사람들은 다 죽고 없고 재단이라고 운영되고 있는 것도 미술 뭐 그쪽 미술품 그런 것들 하는 것 쪽은 원래 가문과 좀 거리가 있었다고 하고 그리고 브라더스 펀드, 브라더스 기금 같은 경우는 직접 운영을 하지만 그거 막 투자 엄청 막 확장하고 이런 사업적인 비전 제시 없고 ESG는 하고 있긴 하죠. 네. 그 펀드는 원래 석유회사 하면서 자기가 번 돈들 돈 네. 세탁해서 모아놓은 거잖아. 네. 그러니까 그거 정도 주고 나머지 사업체는 가져온 거 아니야. 딱 그림이 그거잖아. 그쵸. 그거잖아. 원래 그 박물관이나 미술관 왜 하는데 그 돈 세탁하고 상속할 때 해주는 거거든. 네. 그러니까 그거만 딱 준 거 아니야. 그리고 네. 사업체는 회수한 거 아니야 지금. 네. 그렇죠. 사업체만 회수했네. 자, 뭐 프랑스 쪽에서 뭐 일이 있었다고 하지만 결국 그 2012년도에 그 당시에 록펠러 거 인수할 때 프랑스 쪽에 경영권도 확보하고 확장시킨다고 했어요. 그리고 결국에는 영국과 프랑스 쪽에 금융을 하나로 통일시킵니다. 하나로 해요. 하나로 만들어요. 그 경영권 확보가 됐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누가 되죠? 프랑스 대통령이 로스차일드 출신이 되죠? 그렇지. 마크롱. 결국은 장악했습니까? 못했습니까? 했죠. 했다고 봐야 되는 거고 했다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자, 그리고 이렇게 록펠러 가는 곡소리가 나는데 자, ESG 굴릴 때 누가 왔어요? 림 포레스터 로스차일드 EL 로스차일드 홀딩스 회장. 이분이 에블린 로스차일드의 부인이시잖아요. 그쵸? 잘 나가고 계시네요. 잘 나가는 아직이지. 네, 그리고 이때 누가 같이 왔어요? 제임스 로스차일드.
자, 역사상 가장 부유한 가문 로스차일드가의 결혼식에서 2015년도 7월달에 니키 힐튼, 그러니까는 힐튼 아시죠? 힐튼. 그 힐튼, 그 여자. 힐튼가의 여자랑 제임스 여자 어떤 여자? 그 날라리 여자 아니면 그 누나? 자매. 아, 그 점잖은 누나. 네네네네. 점잖은 누나. 응. 그 점잖은 누나하고 제임스 로스차일드하고 결혼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 몇 달 뒤에 올 때 봉 잡았네. 몇 달 뒤에 여기 같이 왔어요. 어. 여기 보면 이 밑에 써 있습니다. 니키 힐튼과 결혼식을 올린 로스차일드 가문의 후계자 중 한 명인 제임스 로스차일드 여기 왔다라고 돼 있죠. ESG 펀드 그거 하는데 크로스아프 행사할 때 이거 가장 큰 행사인데 여기에 록펠러 왔어요? 안 왔어요. 록펠러가 지금 ESG를 주도적으로 한다면 여기에 꼭 참석을 했어야 합니다. 왜냐면 그래야 한국 산업의 경영권을 꺾고 좌지우지 흔들 수 있는 거거든. 이거는 전 세계 연기금 모아가지고 국부펀드랑 연기금 모아가지고 각 지역에 투자하고 수익 얻고 내가 경영권 지어가지고 회사들 괴롭혀가지고 사실상은 자기 밑으로 다 줄 끌리는 거거든요. 그치. 그거 하는데 록펠러 안 나왔어요. 안 왔어요. JP 모건 뭐니까 다 그쪽 계통 애들만. 자, 뉴스 검색하면 쭈르륵 많은데 록펠러를 같이 넣으면 없습니다. 안 나와요. 이거 하나 그리는 건 이건 그냥 블로그예요. 블로그. 결국은 뭐니까 ESG를 주도하는 건 로스차일드라고 볼 수밖에 없는 거죠. 원주인한테 돌아갔어. 로스차일드가 여기에서 자본도 가장 많을 것으로 추정되는 게 미공개예요. 자기 자본 투자하는 내용이 미공개입니다. 미공개. 그 미국의 많은 대기업들 참고로 회장들이 다 그 사회에 환원하는 거는 직계 네. 아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네. 미리 말씀드릴게요. 그 사람들이 자꾸 그러면서 미국 기업은 어쩌자 내가 다 개소리예요. 그 사람들도 그게 자기 거이고 싶겠지. 근데 가지면 뒤집니다. 자, 여기 뭐 블랙스톤 회장도 오고 블랙록 CEO도 왔으니까는 회장도 왔으니까는 뭐 걔네들이 록펠러랑 또 그 같은 데다라고 주장하시는데 록펠러랑 직접적인 연관 없어요. 없고 사실상은 따지면 그 로스차일드 쪽입니다. 왜냐면 리먼 브라더스가 로스차일드의 친척벌이에요. 그 상태에서 야콥 시프랑도 혼맥 관계를 가졌고 친척 관계를 맺었고 거기에서 피터 피터슨이라는 사람이 11년간 근무를 하다가 1985년도에 세운 게 블랙스톤이고 또 거기에서 자회사로 블랙록 나오는 거 그거 같이 세울 때도 50%의 지분을 갖는 조건으로 그 자금을 내서 만든 게 블랙록이에요. 결국은 이어지는 것은 로스차일드랑 이어집니다. 그러니까 그 계열사들. 네. 자, 우리 린 포레스터 누님께서 착한 기업에 주목한 로스차일드라고 해서 연설도 하셨어요. 크로스아프 행사 때. 그러면서 ESG 원칙을 지킬 것을 주문했다. 사회적인 평판이나 지배구조가 불량한 기업에 투자하는 것은 투자 수익률을 낮춘다는 것이 입증됐다. 그리고 진짜 덜덜덜 떨리는 말을 하고 계세요. ESG를 중시하는 기업은 자본 조달 비용이 낮아지고 주주들에도 성과를 공유한다 막 좋은 이야기 하다가 갑자기 시장이 너무 단기 성과에 집착하면 안 돼요. 그러면 인내심 부족한 거야. 노노노 이러면서 실적 발표하는 것을 중단해야 된다는 주장까지 하고 있어요. 그러면 눈 가리고 해먹겠다는 얘기 아닐까요, 누님? 눈 가리고 투자자들 그냥 깜깜이 투자하라는 건가요? 이거 완전 도박하라는 얘긴데. 자기들만 내부 정보 알고. 네. 왜냐면 정보를 공개 안 하면 일반 투자자들은 모르잖아. 근데 쟤네들은 알 거 아니야. 결국은 이게 뭐냐면요. 투자의 방향이 예전에는 주식을 보유하고 그리고 현물을 구입을 하고 현물에 대한 투자를 개인이 했습니다. 개인이 하는 걸로 해가지고 막 하고 그냥 회사 이름으로 하고 했는데 이걸 다 섞어지게 만들어서 하나의 펀드로 묶어서 대체 투자라는 이름으로 하는 거예요. 사모펀드, 펀드 이거 조성해가지고 대체 투자 형식으로 가면 규모가 커지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막강한 힘을 가진 사람들의 목소리는 더 커지고 한 번 휘두를 때 크게 스윙을 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도 여기 개인들이 대항할 수가 없어지는 겁니다. 투자의 방향이 바뀌었다는 건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투자의 스타일이 바뀌었다는 건. 대체 투자로 전환이 되고 있어요, 여러분. 오래전부터 해오셨더라고요. 네. 네. 여기서부터 슬슬 재밌어지네. 네. 자. 그리고 로스차일드는
끄떡 없어요. 세습도 올해도 승계한다. 2018년도에 나오죠. 우리 세습 준비하고 있어. 그래. 우리 잘 나감. 이러고 계시죠. 이때 뭐라고 해요? 이때 이 기사에서도 나온 게 지난 2012년도에 경영권 강화를 목표로 프랑스와 영국 자산을 하나로 통합하고 통합했어요. 2015년 회사 이름을 로스차일드 앤 코로 바꿨다. 코? 컴퍼니, 코, CO. 아, 난 고신 줄 알았어. 로스차일드와 네. 고. 네. 아, 진짜 일 딱 보고 나서 딱 맞은 이 느낌 아시죠? 네. 야, 록펠러는 찍소리도 못하고 그냥 늘렸구나. 사실상은 이제 끝났네. 요겁니다. 이제 부 가지고 있는 거 갖고 몇 대만 해먹다가 끝나는 거예요. 저 집은. 그래서 그런지 몰라도 네. 일본 음모론자 중에 네. 벤자민 풀포드라고 있어요. 여러분 아실 수도 있어. 네. 벤자민 풀포드 아십니까? 그 일본 음모론에 나오는데 이 사람이 네. 유태인이야. 일본말 잘하는 원래 포브스 일본 지국장이었던 사람인데 뭐 그 음모론을 밝힌다 그래서 나와가지고 네. 각종 음모론을 막 얘기하는 사람이었어. 근데 참 특이한 게 있어. 왜냐면 여러분 나중에 벤자민 풀포드 한번 일본어 아시는 분들은 한번 검색해 보세요. 그 사람이 비판한 타겟 대상이 록펠러야. 네. 그래서 아니 왜 로스차일드는 얘기 안 하지? 그런 생각을 했어. 계속 록펠러만 얘기하는 거야. 이 새끼 나쁜 놈들. 이 새끼가 나라를 말아먹어. 이 새끼가 세계를 막는 딥스야. 이런 얘기 계속 해오고 있어. 해왔는데 어쨌든 간에 그러면서 이제 중요한 게 뭐냐면은 2012년인가 벤자민 풀포드가 데이빗 록펠러를 만나. 인터뷰까지 해. 네. 근데 그거 깜짝 놀랐어요. 저게 어떻게 가능한가? 예를 들어서 내가 음모론자야. 이렇게. 근데 내가 유튜버인데 내가 데이빗 록펠러 만나고 싶다고 만날 수 있어? 아니요? 그 사람 1대1 인터뷰를 했어. 그래서 유튜브에 올렸어. 근데 그걸 보고 야 이게 어떻게 가능해? 일개 유튜버 이거 할 수 없는데. 그래서 내가 되게 의심했어. 저 새끼 저거 뭐 끈이 있는 것 같은데. 근데 어쩌면 벤자민 풀포드는 로스차일드 계열이었을 가능성이 있어. 있죠. 왜냐면은 그 음모론에 보면 걔가 한 것들 보면 맨날 록펠러만 나왔거든. 실제로 그런 작업을 하고 있다라고 보이는 그 사람들이 몇 있더라고요. 블로그를 통해서. 록펠러가 많이 나오는데 우리나라에도 록펠러랑 관련된 사람들이 있는데 그 사람들이 요즘 사업이 잘 안 되고 있더라고. 뭐 그런 게 있어요, 그냥.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충분히 바지 사장들을 다 까도록 그 화살을 그쪽으로 돌리는 작업은 있습니다. 저도 인식했고 우리 남편도 인식했네요. 나는 네. 근데 나 이런 얘기 안 하는데 우리 자기는 자꾸 이렇게 자꾸 천기누설을 해서 큰일이야 진짜. 나 이거 채널 터질 것 같아. 응? 아이고, 한번 봐주세요. 네, 아직 많이 남았으니까 봐주세요. 큰일 났어 진짜. 다음번에 내 채널은 빼고 해야겠어. 아이고, 왜 이러세요? 제가 같이 세팅할 건데요, 어차피. 네. 2006년도 기사입니다. 로스차일드가의 지배구조. 이분이 참 정확하게 얘기했죠. 세계투자금융의 지배구조와 거대 다국적 기업에 대한 M&A를 공부하다 보면 약방의 감초와 같이 등장하는 집단이 바로 로스차일드가입니다. 약방의 감초같이 실질적으로 막 드러내놓고 이것은 아닌데 꼭 얘네들이 여기 얌체같이 감초같이 들어있단 말이야. 이게 핵심 포인트입니다. 그걸 노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요금 바지 너네가 먹어. 이렇게. 하는 거지. 네. 그래서 벤자민 풀포드가 록펠러를 그렇게 욕을 많이 했다니까. 그리고 사실 그 영향이 있어. 네. 우리나라 음모론자들이 말하는 음모론 대부분이 일본 쪽에서 많이 와. 그러다 보니까 그 영향을 받고 록펠러가 세상을 지배한다는 네. 음모론자들의 생각을 가게 되는데 큰 영향을 끼쳤을 가능성이 있어. 그리고 참고로 로스차일드라는 성씨를 쓰는 사람이 우한폐렴 관련된 네. 의사 이름 중에도 있더라고. 옛날 때 내가 캡처해놔서 그랬는데 우리나라 TV 어딘가에서 나와서 저 사람 의사 이름이 로스차일드네 막 그래서 여잔데 로스차일드였어. 로스차일드 사람들이 자기네들 어젠다 곳곳에 굉장히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더라고요. 네, 이런 거 봤을 때는 실천적인 인간들이다. 정말 부지런하다. 그리고 아이를 낳을 때 이미 미래 구상이 되어 있는 것에 맞춰서 키운다라는 느낌을 받았어요. 네, 맞춰서 키운다. 자기네들 계획에. 참 무서운 사람들이에요. 자, 미국 상원 의원들이 조사 분석한 연구 보고서를 보면
미국의 거대 투자 금융기관과 기업과 거대 다국적 기업들의 소유 구조와 경영자들의 연결고리가 자세히 나타나 있다 하면서 블라블라블라 얘기하는데 금융과 정치 조직들과 핵심 인물들로 구성된 이너서클, 국제자금 이동 경로, 텍스헤이븐 뭐죠? 조세피. 네, 조세피처. 이런 제도를 이들이 만들었다는 거예요. 결국엔. 네. 그 참고로 그 스페인 프랑스 국경 사이에는 안도라라는 조그만 국경 도시. 안도라. 안도라 뭐 그러더라고. 도라 안도라. 네, 거기도 그거 리히텐슈타인 그거는 프랑스랑 독일 국경인가? 네. 거기에는 조세피죠. 이런 거 등등도 다 그쪽 애들이 만든 거예요. 왜냐면 국경과 국경 사이에 만들어서 원래 환전소 역할을 했던 데인데 그게 점점 돈 세탁, 금융업 쪽으로 점점 발달해. 근데 여기도 로스 형님들이 많이 개입돼 있지. 뭐 휴전선에도 생기지 말란 법 없겠네요. 역시 우리 자기 눈치 네. 빨라. 당연한 거 아닙니까? 38도선에 세계 금융센터가 생긴다는 얘기를 계속 내가 하고 있잖아. 그쵸. 네. 김정은이가 빨리 말을 들어야 될 텐데. 말 안 들으면 때가 되면 오겠죠. 말 안 들으면 사고나 진짜. 이게 역사를 잘 보라고. 이게 한두 푼 걸린 사업이 아니거든. 이거 때가 되면 적당한 때 은근히 못 이긴 척 가야지. 자꾸 고집 피우면 이건 협상의 대상이 아니야. 이거는 그냥 수락하냐 뒤지냐 둘 중에 하나거든. 우리나라를 한 거의 10년 전부터 굉장히 집중하고 있는 거 아세요, 여러분? 그러니까 저희 형님들이 그래서 좀 초집중. 그러니까 나는 좀 나 죽기 전에 한번 그 꼴을 좀 봤으면 좋겠는데. 왜냐면 그게 생기게 되면 우리나라가 굉장히 잘 살게 돼요. 안도라가 아무리 로스들의 그 조세회비 그 자금 세탁하는 지역이라 하더라도 네. 안도라 사람들은 정말 잘 살아. 그리고 그 안도라는 스페인 사람들이 안도라로 이민을 못 가. 그 도시 국가잖아. 네. 그걸로 이렇게 이게 별도의 독립 국가인데 일로 이민을 갈 수가 없어. 그냥 거기로 출퇴근만 가능한 거죠. 출퇴근하거나 살고 싶으면 월세 내면서 사는 거야. 물론 유럽 연합이기 때문에 물론 하지만 이쪽 시민이 될 수가 없어. 네. 그래서 그런 까다로운 제도가 있어. 그래갖고 근데 안도라 이뻐 나중에 스페인 가면은 바르셀로나에서 가까워요. 한번 가보세요. 자, 다시 본문으로 돌아가서 좋은 내용이 또 여기에 나와요. 2006년도 5월 27일 기사잖아요. 근데 여기서 이런 말을 하죠. 미국의 재벌 조직과 관료 조직 그리고 정치 조직의 결합으로 연금과 기금 등을 활용하는 새로운 기업의 경영 방식과 지배 구조를 만들어냈다. 아, 이분도 눈치를 일찍 까셨네. 네. 이는 자본주의의 지배구조가 고도의 전략 전술에 의해 운영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로스차일드가의 실체를 파악하는 것은 이러한 현상에 대한 접근 방법의 하나라고 보면 될 것이다. 이러한 현상이 배경에 로스차일드가 있다는 얘기를 하고 싶으신 거예요, 이분은. 유럽의 주요 5개국에 진출한 로스차일드가의 금융가들은 모든 국가에서 성공을 하고 각자 독립적인 영역을 구축하고 거대한 프로젝트에는 연합하여 참여한다. 되게 무서운 거예요. 각자의 독립적인 영역을 구축해놓고 서로 싸우기도 해요. 당연하지. 그런데 프로젝트를 거대하게 하고 있는 거는 동참을 다 한다는 거예요. 연합해서. 그리고 사실상 모두 성공하지는 못했어요. 일부는 반발을 역풍을 맞아가지고 여러 가지 몇 개의 문제점들이 실패 사례가 있습니다만 그거 전부 다 극복했습니다. 네. 독일, 오스트리아, 영국, 프랑스, 이태리, 바티칸 제국과 연합하여 바티칸 제국 연합했다고 동그라미 보이시죠? 로스차일드, 바티칸하고 연합했는데 JP모건이 교황 비오 11세에 재무 관리를 해줬다. 그 얘기 나오죠. 그 JP모건은 미국에서 로스차일드를 대변하는 대변인이었고요. 그 사업에 모든 그렇게 확장에는 배경이 있었기 때문에 거대한 자금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해요. JP모건이 무슨 혼자서 경쟁에서 전부 다 제치고 이길 수 있는 그런 똑배짱한 힘이 어디서 났겠어요, 사실은. 그쵸? 그럼 배경에 누가 협력자가 크게 있었다라고 봐야 되는데 그게 로스차일드라는 겁니다. 왜냐면 드러난 것도 그러하니까. 자, 독일, 여기 바티칸 연합까지 얘기했고 더군다나 이들과 바티칸 제국하고 연합해서 투자가들의 비밀을 철저하게 지켜주는 스위스의 금융까지 가지를 뻗게 된다. 스위스가 유명하잖아요. 비밀 잘 지켜주기로. 그래서 비자금 거기에 갖다 꽁쳐놓기로 유명하잖아요. 히틀러가 2차 세계대전 때 스위스를 점령하지 않지.
스위스만 빼고 다 점령하지. 뭐 명분은 그거였지. 산악지대라서 험해서 그랬다. 네. 그 오스트리아는 어떻게 점령했어? 스위스가 오스트리아 옆에 붙어있는 산악국가인데. 뭐가 됐든 간에 뭐 명분은 그랬어. 그래서 사운드 오브 뮤직에 보면은 그 오스트리아 장교가 자기 가족들을 이끌고 스위스로 탈출하잖아. 아, 그 미국으로 망명하기 위해서. 사운드 오브 뮤직 보셨군요. 이거 알지 나는. 어렸을 때 봤던 영화. 아, 네. 거기가 노래가 뭐가 나오죠? 사운드 오브 뮤직. 뭐 도레미파 솔라시 뭐 그런 그거죠? 에델바이스 이런 거 나오고. 그래서 그게 거기서 스위스로 도망가는 거라고. 그래서 마지막 끝낼 때 산을 막 걸어가는 그림이 나오는 게 스위스를 국경을 이제 탈출하는 거거든. 스위스는 건드릴 수가 없지. 감히 어떻게 히틀러가 스위스를 건드려? 히틀러의 군사자금이 스위스에서 나왔는데. 그런 스위스의 금융을 장악한 건 누구? 로스차일드입니다. 네. 그런 스위스의 금융을 장악한 로스차일드는 전 세계 독재자들의 은닉 재산을 숨겨주는 사업을 진행해 부패한 권력자들의 비리를 숨겨주는 대가로 이들을 지배하는 것은 물론 세계 금융의 흐름을 좌지우지할 수 있는 힘을 갖게 된다. 네, 결국은 이 부정부패를 감춰주고 도와주면 거기에서 얻는 게 있다는 얘기죠. 지금 바지들이 그렇게 형성이 됐다고 보면 참 딱 맞을 겁니다.